자, 반갑습니다. 오늘 북한 대학원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인터코리아에서의 감정의 정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번째 세션 이제 120분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한 온라인과 그다음에 직접 대면 발표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달라진 우리들의 풍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2 세션은 감정, 마음 그리고 북한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북한을 가르치고 있는 정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버이의 나라의 존재론을 발표하실 분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박세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제목을 보면서 북한 연구가 상당히 다양화됐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로 발표를 하실 신한대학교에 계시는 이경묵 선생님.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음, 가슴, 심장 1990년대 북한의 생명정치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북한 대학원대학교의 김성희 선생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바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 먼저 토론해 주실 세 분의 선생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김항 선생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는 지금 이제 안 계시지만 현재 줌으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도지사 대학교, 동지사 대학교죠. 이타가키 류타 선생님입니다. 현재 줌으로 듣고 계시니까 큰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김태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발표와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6분의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0분이니까 이 사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시간 안배를 잘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 선배들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회는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제 시간에 시작해서 제 시간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세진 선생님의 어버이의 나라의 존재론을 발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진 선생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박세진입니다. 저는 제목은 어버이의 나라의 존재론이라고 붙여놨는데, 사실 이걸로 공부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볼까라고 준비를 하는 단계라 가지고 사실 어버이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제목이 연구를 위한 노트입니다. 사실은 부제가 아니라 저게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 문제의식은 사실은 단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북한을 연구할 때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을 부정을 하는 거죠. 북한은 뭐 독재고 뭐 억압적이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고, 그 부정 속에서 일종의 자기 긍정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심지어 북한 연구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기서 지금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저 시선은 사실은 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되고 우리가 구성되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에 의해서 규정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적 규정된 우리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고, 북한도 사실은 하나의 적 규정된 우리로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다 거짓이고 기만이다. 북이 말하는 그 세계, 뭐 인민을 위한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북에 대한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북이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이 어떤 세계냐면 착취와 종속의 어떤 객관적 현실을 북에서 보는 거고, 북한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현실을 잘못 보거나 폭력에 대한 공포로 현실을 감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취한 광신자거나 겁에 질린 파블로프의 개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처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과 세뇌의 쌍, 그리고 이걸 좀 더 약화시키면 물리적 강제와 이데올로기적 설득의 쌍이 있고, 우리가 폭력과 세뇌의 쌍을 가지고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바라본다면, 물리적 강제와 이데올로기적 설득의 쌍을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권력, 지배, 일반적 현실들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들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에서 어떤 피지배자의 형상의 양극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권력의 놀이개로서의 피지배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볼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면 쓴 행위자로서의 피지배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국가나 당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믿지 않지만 믿는 척 가면을 쓰고 행위를 살아간다라는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두 피지배자의 두 형상이 사실 어떤 공통의 지평 위에서 만나죠. 그래서 권력의 놀이기 같은 경우는 다들 믿는데, 다들 이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 믿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그 세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착취와 종속의 세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그 두 번째 가면성 행위자 같은 경우는 다들 안 믿는데, 그 세계의 진리를 다들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모두에서 세계는 사람들의 믿음과 분리되어서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계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제가 이 발표에서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이 분리입니다. 세계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그 유명한 책이죠. 유르차기 쓴 책인데,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라는 책이고, 이 책이 이제 그 이른바 후기 사회주의 시기, 그러니까 소비에트 마지막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뭐 소비에트나 아니면 북한처럼 어떤 당이나 국가가 공식적인 진리 담화를 독점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어떤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이 있고, 그 세 가지 유형의 믿음에 대응하는 어떤 거주자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민권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공식 진리의 진실성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세계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제 반대자들이 있고,
그래서 공식 진리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체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식 진리는 여튼간에 변치 않을 것이다. 그게 뭐 진리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뭐 진정한 인민의 나라, 뭐 수령님은 건국의 어버이, 이런 진리들을 뭐 진실이나 거짓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만 저런 식의 구호들을 포함한 어떤 경관이 마치 자연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세계에서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경합하는 믿음과의 일치 속에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진리를 진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그 또 좀 더 작은 지역에는 진리가 변치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유르착에 따르면은 후기 사회주의 시기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 세계를 거의 포화시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를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공식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체제 반대자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세계를 사실은 세계 외연을 확정해 주는 거죠. 체제 반대자들이 이 세계의 경계를 확정해 주는 그런 기능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은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상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일종의 동상이몽처럼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삶과 세계는 진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건은 존재와 인식 또는 세계와 진리 사이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짧게 이야기할 것들은 이 분리를 극복해서 북조선을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참조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몇 명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마뚜라나라는 사람이 있고, 이른바 인식론적 구성주의 또는 급진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칠레의 뭐 생물학자죠, 사실은. 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관찰자가 실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해의 중심에 놓인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란 관찰자의 인식 행위로 나온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가르는 구분들을 통해서 비로소 관찰한 개체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렐라는 이 창조적 인지 과정을 가르쳐 있게 하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인지의 과정이, 인식의 과정이 세계를 있게 하는, 세계를 산출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일단 인식을 세계 산출적인 행위로 본다는 점. 그래서 인식이란 게 저기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표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인식 행위를 통해서 어느 한 세계를 끊임없이 산출한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 관점을 떠받치는 어떤 개념들로서 관찰, 구분, 인식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관심이 북조선이니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관찰자의 인식이 믿음의 형태로 소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뚜라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말해진 모든 것은 모두 어느 누군가에 의해 말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하는 어떤 말은 이전에 누가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말을 내가 다시 하는 그 순간, 내가 반복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생성되고 확인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관찰자라는 것, 그러니까 언어 속에 있는 생물,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말해졌던 것을 다시 말함으로써 자기의 그 인식을 믿음의 형태로 소통시키는 그 관찰자라는 것은 일종의 집합명사로 간주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찰자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덧붙여서 덧붙이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 참조점은 루만인데, 루만은 마투라나한테도 꽤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관찰이라는 개념, 구분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관찰은 이런 식으로 정식화를 해요. 구분의 양면 중 한 면을 지시하는 것이 관찰이다. 그래서 가령 자유와 억압이라는 구분이 있고, 그 양면 중에 한 면, 예를 들어 자유라는 것을 지시하는 게 관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 소통이라는 개념이 루만의 중심 개념인데, 이것은 관찰에 근거한 정보, 통보, 이해의 통일이다 라는 식으로 꽤나 추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정의를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의 정의가 저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루만은 사회 체계를 커뮤니케이션들의 재기적인 네트워크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체계 속에서 사회 체계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들밖에 없고, 이 커뮤니케이션들의 네트워크가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산출을 하고, 그게 다시 네트워크로 돌아오고,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산출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루만은 커뮤니케이션을 사회 체계의 작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작동을 통해서 이 작동할 때 사회 체계가 자기 스스로를 생산한다라고, 그 유명한 자기 생산의 개념을, 이것도 마투라나한테서 가져온 개념이죠. 그래서 루만은 이런 식으로 사회를 이미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원이 사회면 그 안에는 커뮤니케이션밖에 없는 거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체계의 유일한 작동이고, 이 작동을 통해서 재귀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자기 생산적 방식으로 사회 체계가 재생산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루만은 자기가 자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가 자기를 서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이론을 짜는데, 이게 하여튼 이 엄청난 뭐 테크닉이긴 하겠지만, 이론 테크닉이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복잡성을 과잉된 복잡성을 생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루만이 말하는 그 소통, 루만한테서 소통,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가져와서 그거를 진리와 연결을 시켜서 이 소통을 진리가 이끄는 소통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덧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트슨입니다. 베이트슨은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어떤 연구 기획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념들 중 일부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 것을 결정하는 어떤 종류의 자연 선택이 존재하느냐, 어떤 종류의 경제학이 일정한 마음의 영역에서 관념들의 다양성을 제한하느냐. 그러니까 다윈의 자연 선택과의 유비를 통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제가 또 던져보는 생각은 어떤 식의 경제학이냐면 진리의 경제학이다, 진리의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다윈이 말하는 자연의 경제를 특징 짓는 게 생존 투쟁 또는 존재를 위한 투쟁이라면, 진리의 경제학을 특징 짓는 것, 진리의 경제를 특징 짓는 것은 역설을 위한 투쟁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역설에 대한 거는 저기 위에 잘 안 보이지만 꼬뮤니스트 후기라는
그로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르디에를 언급을 했는데 앞에 분들은 체계 이론이라는 어떤 패러다임 내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부르디에는 구조주의적 전통 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이론을 구성주의적 구조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구성주의적 측면이 있고 핵심적인 개념은 장과 아비투스고 어떤 순환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장이 아비투스를 만들어내고 아비투스가 장을 만들어내는 순환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개념으로서 실천이라는 개념을 부르디에가 사용을 하고 그래서 제가 부르디에를 참조하는 이유는 부르디에는 분명히 순환적이지만 자기 중거적이지는 않은 모델을 만들어요. 루마는 자기 중거적인 모델인데 부르디에는 순환적이지만 여튼 장과 아비투스가 개념적으로 분리되고 둘이 일종의 변증법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고 그 중간에 실천이 둘의 순환성을 매개해 주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사고가 편하기 때문에 부르디에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의 순환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가 진리를 산출을 하고 진리가 세계를 산출하는 과정.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만들어내는 어떤 루만이 말하는 작동에는 루만처럼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넣고 그리고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역설을 위한 투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아직까지 연구가 그러니까 사고가 충분히 진행이 안 된 상태라 가지고 좀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약간 고생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든 거라 가지고 자, 일단 소통되는 것은 관찰자가 어떤 구분에 가하는 포함 배제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자유, 억압의 구분에서 자유는 포함하고 억압은 배제하고 그 결과물을 소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적규정된 우리, 예를 들어 한국도 하나의 적규정된 우리고 북조선도 하나의 적규정된 우리인데 하나의 적규정된 우리는 적에 맞서 방어해야 할 진리에 정향된 구분들에 입각해서 소통을 하겠죠. 근데 이 진리가 이끄는 소통의 특징은 배제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역설의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자유는 방종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제약과 불법으로 천명된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안전을 위한 조절적 통제를 보존을 하죠. 그래서 자유라는 진리는 사실은 그 반대항들을 보존을 합니다. 어떤 자유는 억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의 역설이며 자유의 궁극적 준칙이라고 할 수 있을 금지의 금지 역시 역설이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진리가 이끄는 이 소통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역설의 비모순적 전개이다. 그래서 이 역설이 모순적이라는 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순성이 밝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 역설이 소통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역설적 성격이 사람들을 진리에 묶어둔다. 그래서 역설을 해소하면 진리와 함께 적규정된 우리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은 역설을 위한 투쟁이다. 그래서 우리와 적이라는 이 기본적인 구분도 역설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과 달리 우리는 선하죠. 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죠. 하지만 적과 투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과 같이 행동해야 하는 거죠. 제국주의의 음모와 싸우기 위해서는 대항 음모가 필요하고, 자유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제약해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설이 해소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역설이 순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우리가 적하고 똑같은 일을 할 때라도 우리는 적과 같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역설의 비모순적 전개로서의 진리 소통에 참여할 때 적규정된 우리는 진리의 믿음으로 인해 현실을 오인하되 그 대가로 자신의 세계 안에 있음에 대한 의미를 수취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세계의 진리를 믿고, 그래서 제가 사는 세계를 자유로운 세계라고 오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저의 세계 안에 있음을 어떤 자유로운 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오인에는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라는 앞에 유르차의 책, 이러한 회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세계 물신주의라고 부를 만한 것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세계가 마치 물신처럼 독자적으로 저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세계는 믿음과 무관하게 저기에 독자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진리가 이끄는 소통이 멈추고 역설을 위한 투쟁이 그치는 순간 간단하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고, 그 간단하게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회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영원할 줄 알았는데 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 세계 물신주의를 통해서 세계가 실제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걸로 우리가 오인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어떤 일정한 꿈과 같은 성격이 비가시화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한에서 세계가 우리의 행위에 상호작용에 어떤 인과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가 저기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세계가 우리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세계가 우리에게 힘을 행사한다면, 인과적 힘을 행사한다면 그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인데, 세계의 존재는 작동에 의존한다. 역설의 비모순적 전개로서의 진리 소통에 의존한다. 진리와 관찰자 간의 인식론적 공모가 있게 한 것이 바로 세계다. 인식론적 공모가 산출한 것이 바로 세계다. 그래서 관찰자가 적규정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는 한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세계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 작동할 때 그 진리를 믿는 우리 앞에는 의미 있는 사회성의 형식들이 제공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과 관계의 형식들이 주어지고, 이 형식들은 다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진리의 소통 가운데 적규정된 우리 또는 그 일부에게 부여되는 이름들이 있고, 그 이름들과 함께 우리가 점하는 위치들, 사회적 위치들, 자리들이 있죠. 이것도 다 관찰 가능한 거고 다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세계는 진리에 구속된 믿음, 의미, 오인을 통해 사람들이 자리 잡는 위치들의 관계적 구성체로 객관화를 시켜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위치들의 관계적 구성체라는 말은 거의 브루디에가 장을 정의할 때 쓰는 용어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진리의 인식 또한 작동에 의존한다. 진리는 세계와 관찰자 간의 존재론적 공모가 알게 한 것이다. 작동이 작동할 때 적규정된 우리에 속한 나와 너는 자신의 삶과 서로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 어떤 삶의 길들을 꿈꿀 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진리는 우리가 세계 속에서 점하는 위치들에 구속되어 있는 일종의 집합적 꿈으로 이해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추상성이 조금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좀 가물가물한 게 있고 특히 제가 이 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물음표가 쳐지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 문제의식 그렇지만 문제의식 자체는 굉장히 소박한 문제의식입니다. 세계가 진리를 산출하고 진리가 세계를 산출한다는 이 순환적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자신이 가진 가치 함몰적 구분들에 입각해가지고 관찰한 것들을 북조선의 객관적 현실인 양 제시하기를 우리가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북조선의 관찰자들이 서술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그런 세계는 없다, 비존재다라고 말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기를 그만두려면 하여튼 이 순환성 진리와 세계, 존재와 인식의 순환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아무튼 제 문제의식은 여기까지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버이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버이의 나라의 존재론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 박세진 선생님에 의해서 소술이 되고 설명이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좀 빨리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재 이 회의는 이제 줌으로 지금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분들은 그 줌 그 화면창에 보시면 이제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이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전달을 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신한대학교에 계시는 이경묵 선생님의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역시 발표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신한대학교 이경묵입니다. 지금 제가 그 발표하는 것을 듣다 보시면 지금 박세진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발표에서 언급됐던 그 마투라나나 루만이나 뭐 그다음 베이트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둘이 같이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새삼 생각했던 게 분명히 같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그 다음에 쓰는 글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동시에 사실은 제가 그 발표 안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을 박세진 선생님께서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예로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순환적인 고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북한을 연구를 할 때 북한에 대해서 나오는 거의 모든 자료들, 그다음에 북한에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의 그 증언들을 과연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자료를 믿을 수 있는가, 저 자료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 혹은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00% 부정을 하면 저희는 연구를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100% 긍정을 하면 받아적기가 되니까 그건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는가 사이에 순환적 고개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것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는 이런 고개를 다시 쓰고자 하는 저의 그 의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발표를 들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어디를 얘가 조금 느린데요. 왜 이렇게 느릴까? 뭐 이것도 그 처음에 그 이제 사이버네틱스라는 생소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토론자, 그러니까 이타가키 류타 선생님도 토론문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북한 체계 전체를 일종의 기계처럼 보고 그 북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발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흔히 사이버네틱스에서는 1차 사이버네틱스와 2차 사이버네틱스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만, 북한이라는 체계가 하나의 기계처럼 각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가를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치면 그건 1차 사이버네틱스가 되겠죠. 근데 제가 그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라고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을 연구한다는 그 관찰자가 북한이라는 대상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2차 사이버네틱스는 관찰하는 시스템 안에 있는 사이버네틱스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역시 방금 첫 번째 발표에서 발표자가 언급하셨듯이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산출적인 행위다. 즉 우리가 북한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북한은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가 사실 북한이라는 대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굳이 북한 연구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인문,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이나 인식론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했던 것은 북한 연구에서는 유독 이 성격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나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나,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부적합하다, 혹은 뭔가를 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통해서 북한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고 북한은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굉장히 급격하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베이트슨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제가 주목했던 베이트슨은 그 자아의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거기서 유명한 예가 맹인과 지팡이의 은유. 그러니까 이 맹인과 지팡이의 은유는 자아의 사이버네틱스에서 나오는 문장은 아닙니다만 유명한 예죠. 그러니까 맹인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땅을 두드리면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지각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사실 베이트스는 그 손과 이어진 지팡이와 닿는 땅,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감각이 사실 우리가 감각기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의 경우에는 관찰자가 어떤 것을 보고자 했는가, 관찰자가 얼마나 능숙하게 길을 찾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장을 해서 맹인의 손과 지팡이와 땅의 연결이 모두 다 함께 관찰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이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상적으로 자아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을 적으로 설정하고 과연 나의 의지가 굳건했을 때 알코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통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 이론에서의 기본적인 전제를 설정을 했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를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는 모두들 다 나는 지금 술을 먹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저희 학창 시절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논문을 써야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 텐데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사실상은 자신과 알코올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합체가 소위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인식론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실제 알코올 중독자 방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신들의 지침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베이트스는 알코올 중독자 방지회에서 스스로 그들이 만들어낸 인식론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사이버네틱스의 자아론과 많은 부분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이제 니클라스 루만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동상의 폐쇄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북한에 대한 자료나 북한에 대한 증언이나 북한에서 나온 공식적인 문서나 통계나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북한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이 가장 강하기 때문인데, 루만은 어떤 체계가 체계로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깥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체계가 자기 안에서 작동상의 폐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현재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그 체계 내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걸 굴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왜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을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체계는 없는 것이죠. 각각의 체계는. 그러니까 로만의 예로는 사회 체계, 뭐 학문 체계, 뭐 예술 체계, 종교 체계 이렇게 다 예를 듭니다만, 종교나 학문이나 뭐 그 법 체계 같은 것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자극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선택한 그 정보에 의해서만 체계 안에서 유의미한 작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즉 북한 연구를 그 2차 관찰한, 물론 이것은 어떤 학자가 2차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 학자가 연구한 것을 관찰하면 3차, 4차, 5차 쭉쭉 나갈 수 있겠지만 2차 관찰한 결과라는 것은 그것이 여타의 연구와는 다르게 자기 생산되는 작동 원리를 지니고 있다. 즉 북한 연구에서 무엇이 자료가 될 수 있고 이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얼만큼 유예시켜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혹은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입론이 나올 수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작동상 폐쇄되어 있다. 그러니까 북한 연구를 제가 그 부제가 지역 연구라고 붙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와 같은 방법론, 실증적인 방법론이라고 흔히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과 똑같은 기준을 설정해서는 북한 연구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북한 연구는 그런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북한 연구 안에 조건으로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니콜라스 룰만을 소개를 했습니다. 즉 관찰자가 관찰하는 체계 내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관찰로 인해서 체계가 생산될 때라는 사실과 체계와 환경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가 제가 그 베이트슨과 루만을 소개한 이유입니다. 근데 흔히 이제 북한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북한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된다. 즉 이것은 너무 자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을 약간 중립적으로 만든다면 체계는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구축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굳이 그 문제점이거나 결여라고 꼭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인류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북한도 일종의 지역 연구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이 그 어떤 이전에 북한 연구가 진행됐었던 것의 한계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 연구다, 북한을 정말 지역 연구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즉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고요. 연구 자료가 굉장히 편향돼 있고 강한 사료 비판, 이건 아무리 사료 비판을 해도 모자라는 그 끝없는 사료 비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증언의 신뢰도에 대한 그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요구가 됩니다. 저는 원래 그 동남아 연구자이기 때문에 동남아 연구하고 관련된 어떠한 학회에서도 북한 연구하고 관련된 학회에서 이런 과연 이것이 연구 자료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느냐, 대표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렇게 강하게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북한 연구와 북한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북한 연구는 지역학이냐, 지방학이냐, 한국학이냐, 뭐 다들 그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북한 연구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물론 이걸 포스트 사회주의나 뭐 탈식민주의나 지역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정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는 이런 각기 다른 지역 ABC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지역학은 어떤 전제하에서 가능한가?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역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역학을 가리킬 때 통상적으로 모두 다 갖춰야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든지, 역사를 알아야 된다든지, 뭐 어느 정도 이게 문화적 맥락에 뭐 익숙해져야 된다든지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되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 일반적인 지역학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지침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 연구가 지역학으로서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제에 깔리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지역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조사 없는 지역 연구는 가능한가? 여기서 없는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이 지역 연구는 사실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조사 없는이라고 하는 중간 2번으로 묶으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
또 이게 지금 사실 북한 연구가 그렇겠죠. 그럼 세 번째는 이런 현지 조사가 없는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에서 현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나 어떠한 북한에 대한 그 서술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사실 이건 허구인데요. 제가 허수아비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역학이라고 했을 때 온전한 현지 조사라는 것을 설정을 했을 때는 그 북한에 대한 연구는 온전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역 연구는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식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100% 투명한 자료와 정보 제공자를 가정하는 악순환에서 저는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라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이상적인 그들 중에 하나가 됐다. 뭐 한 10년 동안 살아서 현지인들보다 더 현지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연구자가 있다고 해도 실제 어쩌다 한 번씩 보면 그 인류학의 그런 신화적인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현지 조사나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하면서 수집한 자료가 는 또 완벽한 지식의 근거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어느 정도 안정화 기제, 그러니까 한계와 부분적인 그러니까 유효성을 가지는 안정화 기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부터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현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파샤라는 필드를 갖고 있고 그 파샤라는 필드 자료에 의거해서 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북한 연구를 제외한 그런 다른 지역 연구에서는 사실 어떤 지역 연구자도 내가 지금 말하는 현지는 파샤라다, 부분적이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뭐 신문을 읽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걸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연구에서는 이걸 은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열심히 북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완전히 문외한이니까 어떻게 연구들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돌아다녔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제가 겪었던 그 초심자로서의 일종의 충격이랄까요? 이제 그런 아마 처음으로 북한 연구를 하는 분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다 혹은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일 텐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제가 전공한 인류학에서는 2차 세계 대전 중에 적대국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와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는 냉전 시대 미국 학자들이 구소련을 연구했다든지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혹은 여행객이나 선교사나 자기 고백 등의 자료에 근거한 연구들을 소문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비슷한 식의 연구들을 북한 학계에서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박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의 파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완결된 제가 체계를 그리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파편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제가 몇 번 다른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오늘 오전에 발표했을 때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북한은 중국하고 좀 다르게 생각했다.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한 사람의 개인인 것처럼 이렇게 주어로 써서 말을 할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신년사를 얘기하는데 그냥 좋으신 말씀을 할 텐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저것을 분석을 할까? 그리고 몇 분 동안 얘기를 했다든지 어떤 단어가 몇 번 등장했다든지 라고 하는 것까지가 왜 이렇게 모두 다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 해석이다 뭐 혹은 이건 희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반론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신년사라고 하는 자료를 다른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연구할 때 이런 비중으로 사람들이 채용을 하고 분석을 할 것인가 혹은 그걸 둘러싼 토론이 벌어질 것인가 전 이것은 일종의 북한 연구에서 나오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사이의 피드백 즉 또 하나의 예가 어떤 학술 대회에서 지금 이 자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 자리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뭐 북한에서
과연 뭐 시장, 그러니까 장마당, 뭐 혹은 현재 자본주의의 침투, 혹은 시민사회가 과연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동독의 서독에였나요? 독일의 예를 가지고 분석을 쭉 하셨고 북한에서는 아직 그런 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발표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플로어에서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발표를 아주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만 선생님은 북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딱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다른 학회나 다른 발표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자료를 모두 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자료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사실상은 어떤 사람은 당신은 북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런데 그 증언자의 증언이 사실 그 자리에서는 거기서 사실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면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매니의 그러니까 논의의 맥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든지 뭐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식으로 반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누구도 그런 식의 반박하지 못하고 그걸 모두 다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나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 그 예외적이거나 특이하다기보다는 북한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연구라는 사이버네틱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독특한 그리고 중요한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과연 그 연구 대상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재현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 왜 내가 전문가로서 내가 한 분석이 그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미 그대로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북한 연구는 진리와 허위를 가르는 기준을 관찰하고 기술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개념을 마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그 논의들과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단순하게 연구자의 관점이나 이데올로기만으로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좀 확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장의 가능성은 어떤 것을 자료로 놓고 어떤 영역이 북한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때로는 너무 사소하다. 어떤 것은 뭐 예를 들면 접경지대, 그러니까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북중 접경지대에 한정돼 있는 거라면, 집중돼 있다면 그것은 대표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다른 지역 연구에서는 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죠. 즉 직접적인 현장 연구가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불완전하다는 조건 하에서 저는 이미 북한을 연구하는 지금 연구자들이 또 다른 현지나 자료를 발굴하고 있고 그것의 난점을 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통상적인 지역 연구에서는 뭐 추상적인 이론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발표가 다 끝나고 우리도 지금 세션이 끝나면 나가겠습니다만 회랑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후일담 같은 얘기가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한 중앙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일반화 시킨다면 모든 연구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역을 알 수 있는 황금 열쇠 같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나 자료는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블랙박스를 어떤 식으로 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네틱스 역시 북한 내부의 관찰자에 의한 2차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니까 저는 2차 사이버네틱스에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대한 1차 사이버네틱스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지역 연구의 맹점, 제가 몇 번 지금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건 블라인드 스팟이죠. 사실 저도 인도네시아 전공자로서 인도네시아 말을 할 수 있고 1년 반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만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건 제가 살았던 조그만 마을을 아는 것 뿐이죠. 하지만 어디 가서 저한테 너 진짜 인도네시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질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의 기본적인 전제이자 출발점하고 지역 연구에서 블라인드 스팟으로 남아있는 것이 저는 겹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이에서 전도와 변형이 일어납니다. 북한 연구의 결과물이 그 연구 대상과 자료와 다시 만나는 양상과 속도라는 걸 상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블랙박스를 열 수 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2차 사이버네틱스는
열 수 없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언제 어떻게 열고 닫아야 되는지와 관련된 논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한국에서의 북한 연구처럼 이렇게 어떤 지역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중이 가지는 관심의 크기가 이렇게 큰, 물론 그것은 좀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연구자들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 크기의 면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은 없죠. 적어도 한국에서. 약간 비슷하다면 일본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것하고 비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마 그러니까 현지 조사를 기반한 연구여야 한다, 북한 연구가. 그렇다면 이건 치명적인 한계입니다만, 사실상은 이것은 이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라는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엔진이기도 하고, 지역학 일반, 사실 제가 지금 지역학 일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학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의, 그러니까 맹점들을 폭로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다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에서의 북한이라는 것은, 즉 사이버네틱스적으로 말한다면 부분의 관계는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언제나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온전한 지식을 제가 더 노력해서 찾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무엇의 부분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다를 것입니다. 즉 연구자들이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가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파셜하겠지만, 사실 여기서 부분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북한이라는 것, 원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북한 연구를 할 때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북한 연구를 연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경목 선생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중국 학자들하고 중국에서 토론을 해요. 북한 문제를 가지고. 그랬더니 중국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이 박사님은 북한에 가봤어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할 말은 별로 없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반발하는 것은,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더 고민도 많이 하고 더 공부도 많이 한다. 니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봤냐?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북한 연구의 어려움이자 또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북한 연구를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는 이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